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입니다. 지은이는 레몬 심리이고 옮긴이는 박영란님입니다. 펴낸 곳은 갤리온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레몬 심리는 중국의 대표적인 심리 상담 플랫폼으로 전문가에게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로 유명해졌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전문가 상담, 심리학 강연, 심리 테스트 등 다양한 채널을 제공하여 심리 상담의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평을 듣습니다. 현재까지 500만 명 이상의 레몬 심리의 문을 두드렸으며 인기에 힘입어 레몬 심리의 따뜻한 마음 단행본이 시리즈로 출간되었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는 시리즈 가운데 가장 반응이 좋았던 책입니다. 기분에 조종당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에게 감정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의 근원을 찾아가고 부정적인 감정을 제대로 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고자 한다. 기분에 끌려다니지 않고 싶은 사람이든 남의 감정에 상처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든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에 이미 지친 사람이든 이 책을 읽게 된 것을 환영한다. 부디 이 책이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삶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지적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웃으며 대처하는 법.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남의 문제 제기를 반갑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물고 그렇기에 자신의 그릇이 드러나기 딱 좋은 상황이 된다. 한 번은 친구에게 큰맘 먹고 쓴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그러면서도 상쾌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그 친구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달라진 적도 있다. 그러나 좋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보다는 감정에 앞서는 사람을 훨씬 많이 보았다. 문제를 지적받았을 때 자신이 공격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공격을 받았는데 기분이 좋을 리 없다.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한 것을 숨기지 못하고 어설픈 변명을 하거나 상대를 괜히 원망한다. 패스트푸드점에 앉아 있는데 같이 숙제를 하고 있던 중학생 둘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다. 너 이 문제 틀렸어. 그러자 다른 학생이 발끈해서 반박했다. 아니거든. 내가 틀린 거 아니야? 그러자 처음 문제를 제기한 학생이 다시 계산을 해보고는 말했다. 내가 틀린 게 맞아. 다시 계산해봤다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문제를 풀어본 학생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고는 신경질적으로 답을 고쳤으면서 한마디를 덧붙였다. 아, 마지막 단계에서 실수했나 보다. 여기 너무 시끄러워서 정신 사나워. 너도 마찬가지야. 가까이 오지 마. 집중 안 되잖아. 잘못을 지적당한 학생은 당황하고 있었다.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상대방은 그저 단순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조언을 했을 뿐인데 듣는 사람은 어딘가 심기가 불편한 듯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반박에 나선다. 하지만 변명하면 할수록 점점 더 헤어날 수 없다는 느낌만 받을 뿐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매우 자주 접한다. 오늘 늦었네요. 아, 오늘 날씨가 이래서 차가 엄청 밀리더라고요. 자료에 문제가 많네요. 그럴 리가요. 이거 만들려고 제가 며칠 밤을 새웠는지 아세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변명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 일반적으로는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심리학적 관점으로 보면 변명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보호 본능 중 하나다. 팔팔 끓는 물에 손이 닿자마자 움츠리는 것은 스스로 통제한 반응이 아니라 본능이다. 위험을 회피하는 본능 덕분에 인간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보호한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잘못을 직면하고도 인정하지 않는 핑계이자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남의 지적을 보다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활용하지 못하면 겉으로는 강하지만 실제로는 연약하고 편협한 사람이 되기 쉽다. 자기 부정이 가져다주는 잠깐의 위안에서 벗어나야 한다.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 말에서 감정을 분리하는 버릇을 들여라. 언뜻 들으면 상대의 말이 나를 상처 주기 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내 기분이 만들어낸 오해일 때가 많다. 상대의 비판을 통해 자신의 결점을 발견하고 부족함을 개선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자. 얼마나 좋은 일인가? 타인의 지적을 자신의 동력으로 삼는 태도, 성숙한 어른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일 것이다. 버럭 화내기 전에 생각해봤나요? 친구 제이를 알고 지낸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녀가 벌컥 화를 내는 바람에 깜짝 놀란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예전에 제이는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감정을 크게 표현하지 않는 편이어서 시험 성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을 때 시무룩해지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회사를 다니고부터 성질이 매우 날카로워졌다. 크든 작든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무조건 화부터 내고 봤다. 쇼핑을 할 때 마음에 드는 신발을 사지 못하면 화가 나서 동행에게 날카롭게 대꾸했고, 주말 캠핑을 할 때는 몹시 기대했으면서도 캠핑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내 굳은 얼굴을 하고 있다가 M1 친구에게 화풀이했다. 이런 사소한 일로 화를 내는 것은 이미 제2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로 인해 그녀 또한 고민이 많았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왜 화를 참을 수 없는지 내게 묻곤 했다. 사실 너무 흔한 고민이다. 우리도 항상 다른 사람들은 대체 왜 저러는 것인지, 하늘은 왜 이리 불공평한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하지만 정말 나를 둘러싼 것들이 원인일까? 우리는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낸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왜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꼭 들어야 하는가? 왜 모든 일이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착착 진행되어야 할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길 바라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 또한 열어두어야 한다. 당신도 모든 일에 있어서 남의 말을 듣고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자유가 있다. 사실 생각해보면 화낼 만한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친구와 게임을 하다가 져서 화가 나기 시작했다고 치자. 하지만 원래 게임에는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당신이 화가 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자면 게임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당신의 통제욕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아서 화가 난 것이다. 상대방은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지력을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통제욕을 버리면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화가 불쑥불쑥 치미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그 순간을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임기응변을 익히는 것은 도움이 된다. 화가 나면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워져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쉽게 내뱉는다. 이때 잠시 정신을 차리고 심호흡을 해보자. 숨을 3초간 들이쉬고 2초간 내쉬기를 3번 반복하는 아주 단순한 호흡이다. 심호흡은 몸에 산소를 고르게 공급해 주어서 뇌의 온도를 내리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준다. 단순히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뱉는 것만으로도 몸은 크게 이완되고 순간적인 감정도 안정을 되찾는다. 천천히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을 느껴보자. 부정적인 감정이 몰려올 때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을 보고 있으면 더 큰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마음이 복잡할 때 침대에 누워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더 많아져서 더욱 괴로워진다. 자신의 감정에 부정적인 변화가 생겼음을 인식했다면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라. 1m 거리의 밖이라도 지금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기분이 훨씬 나아지고 마음도 가벼워질 것이다. 화가 나기 직전에 마음속으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라. 그리고 방금 일어난 일을 되새기며 화를 낼 만한 일인지를 따져보자. 정말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스스로 몇 차례 물어보고 나면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니다. 막말하는 사람들의 흔한 착각. 친척 어른 중에 제멋대로 감정을 표출하는 자신의 성격을 시원시원하고 솔직하다고 자부하는 분이 있었다. 그 어른을 만나면서 깨달았다. 사람은 남의 성격에는 몹시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의 성격에는 굉장히 관대하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는 자신의 태도에 한없이 너그러워진다. 버릇없고 방탕하게 살면서 스스로를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건 약과인 편이다. 식당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갑질하면서 착하게 굴면 호구가 되는 세상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인간도 봤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주위 사람들을 하나둘씩 떠나보낸다.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는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상처가 덧날수록 관계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어려서부터 거침없는 입담을 자랑하던 Y는 입만 열었다 하면 막말을 쏟아냈다. 누구든 실수로 Y의 심기를 건드렸다면 그의 날선 분노를 피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았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할 말은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에 대해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대표하는 개성이라고 생각했고 독설가라는 남들의 평가를 은근히 즐겼다. 그러다 갑자기 Y에게도 고민이 생겼다. 그의 가시 돋친 말에 견디지 못한 아들이 버럭대든 것이다. 나한테 매일 욕만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아빠는 사소한 일에도 엄마를 가만두지 않잖아. 나도 더 이상 아빠가 욕하는 걸 듣고 싶지 않아. 그 뒤로 지금까지 부자 사이의 냉전은 끝나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Y가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점이었다. Y의 문제는 할 말을 속에 쌓아두지 않고 표출하는 일이 솔직하다고 믿는 점이었다. 하지만 솔직하다는 평가는 지나치게 긍정적인 해석일 뿐 그는 언어폭력을 남발하는 가해자였다. 과격한 언어로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고 스스로를 상대보다 우월하다고 느꼈다. 이런 사람은 남의 기분을 절대 고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비난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침없이 말하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정말 애정에서 비롯된 마음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굳이 막말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보통은 날카로운 독설을 쏟아내는 자신에게 심취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남에게 애정을 보여주지 않는다. 일침을 놓는데 골몰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주자. 평소에 남의 기분을 먼저 고려하는 습관이 들지 않았다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럴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바람에 좋지 않은 결과를 이끌었던 경험을 떠올려보자.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나의 성격이 누군가에게는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자.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는 솔직한 나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변명이 될 수 없다. 소중한 친구에게 하는 말을 나 자신에게도. 인생은 짧고 또 길어서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다. 가끔씩 내가 싫어지려고 할 때마다 보는 글이다. 우리는 부모님과 배우자, 친구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한다. 심지어 그들과 더 잘 지내기 위해 습관적으로 나의 진짜 감정과 느낌을 자제하기도 하고 나의 부정적인 감정이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걱정하기도 한다. 헌데 정작 자신과의 관계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일까? 우리는 종종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강한 후회와 부끄러움을 느낀다. 어느 정도의 죄책감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과도한 죄책감은 내면을 망가뜨리고 오랜 시간 불안과 고통을 느끼게 만든다.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훨씬 쉽게 느껴질 정도다. 완벽주의자들은 자신과의 관계를 잘 다루지 못한다.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단점을 태연하게 받아들이기를 몹시 어려워한다. 그들에게는 단점이 실패를 의미하고 좌절감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단점은 어느새 지뢰밭으로 변해서 자신을 포함한 그 어느 누구도 절대 밟아서는 안 된다. 밟는 즉시 펑 하고 터져버릴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도피를 선택한다고 하자. 당신은 도피가 나쁜 습관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런 자신을 미워하면서도 계속 같은 방법을 선택한다. 이때 누군가가 당신에게 도망치지 마. 어려움에 용감하게 맞서 라고 말해준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지뢰밭을 건드린 거나 다름없다. 당신은 몹시 당황하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고 부끄러워서 숨고 싶어질 것이다. 자신의 단점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스스로 웅크리게 되고 점점 더 속 좁은 사람이 되고 만다. 자신의 욕구를 숨기며 자기 존재감을 낮춘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혹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시간을 뺏기 싫어서 나는 이게 필요해 또는 나를 도와줘 등의 말을 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남을 배려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매번 자신의 욕구를 숨기다 버릇하면 그 누구도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당신을 무시하는 것에 익숙해질지도 모른다. 여러 사람들과 다 같이 식사를 할 때 매번 아무거나 좋아라고 말하면 나중에는 당신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을 것이다.
또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난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는 말을 반복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정말로 괜찮고 힘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지내는 방식은 하나하나의 사소한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형성된 것이다. 표현하지 않는 버릇은 상대방의 관심과 보호를 받을 기회를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책망하는 사람은 삶의 아름다움을 알아채지 못한다. 남에게 늘 상냥하지만 정작 삶의 활력이 없는 사람에게 내면의 즐거움이 있을 리 없다.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사람이 행복한 일상을 사는 법이다. 자신을 좀 더 너그럽게 대한다면 진정한 즐거움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불완전한 모습까지 받아들이자. 나의 필요를 남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자. 나를 힘들게 하는 습관을 조금씩 줄여나가자. 재수 없는 날에 대처하는 법. 오늘따라 일이 잘 안 풀리네. 그런 날이 있다. 아침에 버스를 놓치는 흔한 일에서 시작된 오늘의 불운이 하루 종일 나를 쫓아다니는 것만 같은 날 오후에는 상사한테 괜한 짜증을 듣고 중요한 메일에 치명적인 오타를 내는 것으로 부르는 정점을 찍는다. 이런 날은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주목하게 되지 않는다. 이미 재수 없는 날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누군가의 선의도 쉽게 믿지 못한다. 이런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이 눈에 거슬리면 그 사람이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에게 살갑게 다가오면 가식을 부린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무뚝뚝하게 굴면 괜히 도도한 척하는 것 같다. 이미 그 사람에 대해 일방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웬만해서는 그 편견을 깨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 위의 상황을 나타내는 심리학적 근거가 바로 확증 편향이다. 자신의 신념과 결정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지나치게 주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어떤 주관적인 관점을 갖게 되면 이 관점은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있게 된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관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를 찾는 경향이 강해진다. 반대로 자신의 관점과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해버린다. 판단이 하나씩 입증될 때마다 거봐, 내 생각이 맞잖아라고 생각하며 편견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내가 짝사랑하던 상대가 나를 좋아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확신이다. 이 확신을 입증하기 위해 나는 관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를 모으기 시작한다. 상대가 나와 같은 강의를 듣고 같은 마트를 다닌다는 정보를 근거로 삼아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우연히 반복된다는 게 말이 돼. 그 사람이 나를 보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틀림없어. 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그 강의를 선택한 학생은 한둘이 아니고 상대도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 중 하나일 뿐이다. 마트에서 마주치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생활 반경이 겹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 정보가 정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사람은 각자의 관점을 갖기에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다. 흔히들 자신의 확증이 터무니없이 꾸며낸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근거란 극히 일부일 뿐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보는 것은 지극히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전체의 단면만을 본 뒤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고 거기에 몰입하면 주변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고집에 빠진다. 어떻게 하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딱 하나,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하면 된다. 거짓을 증명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시행착오다. 한 가지 가설을 세운 후 그에 부합하지 않는 예를 계속해서 찾아내 가설을 수정하는 방법인데 결국 최초에 세운 가설이 완전히 뒤집혀버린다. 앞에서 얘기한 재수없는 날을 예로 들자면 그러한 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 세운 가설이다.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늘 하던 대로 재수없는 에피소드를 찾아내 그날이 확실히 재수없는 날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행운의 요소를 찾아내 잘못된 가설을 뒤집어야 한다. 지각은 했지만 밤새워 작성한 보고서가 좋은 피드백을 받았다거나 갑자기 회사 컴퓨터가 다운됐는데 노트북을 가져온 덕에 무사히 일할 수 있었다는 등이 좋은 정보들을 모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운이 안 좋은 날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일상을 보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것은 당연하다. 확증 편향의 그림자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상황을 정확히 읽는 분별력이 생기고 사람을 제대로 보는 안목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울증 환자에게 운동하라 는 조언이 무례한 이유? 저 아무래도 우울증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우울증에 대해 많이 오해한다.
우울감은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올 수 있는 흔한 감정인데 그런 날이 조금만 잦아져도 자신이 우울증에 걸렸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쉽게 내리는 것이다. 요즘에는 정신 건강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는다. 정신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은 당연히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만으로 자신의 병을 스스로 진단하는 일은 조심해야 한다. 우울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종류를 무시하고 통틀어 우울증이라고 부르는 것에 익숙하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우울하면 우울증이겠구나 하고 혼자 진단을 내린다. 모두가 우울한 감정에 대해서라면 조금씩은 다 할 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우울증인 친구에게 너무 가볍게 조언하는 실수를 하기도 한다. 나가서 햇빛이라도 찍어봐.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우울증에 좋대. 틀린 조언은 아니다. 그러나 의지로 이겨내야 한다고 쉽게들 말하지만 의지가 도무지 생기지 않는 것이 우울증이다. 우울증 환자들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도 전쟁을 치르듯 힘들어한다. 우울증의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이 안다. 경증의 우울감과 우울증 증상은 완전히 다르다. 우울감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분이 우울해진 명확한 이유가 있다. 우울한 기분이 어디서 왔는지 오늘의 하루를 거슬러 올라가면 회사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었다든가 가족에게 안 좋은 소식을 들었다든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우울증에는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우울감을 느끼는 날에는 기분 전환이 가능하다. 보통은 하루가 너무 피곤하거나 짜증나는 일이 많아서 우울해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감정들로 그 위기를 넘긴다. 배달 음식을 시키면서 설레기도 하고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기도 한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증의 우울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울증 환자의 세계는 완전히 다르다. 기분이 몹시 가라앉아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는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지도 않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싫다.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희망을 못 느낀다. 또 다른 차이점은 우울감을 느낄 때 그 증상 때문에 학업, 직장,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우울증은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다. 잠이 안 오거나 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잔다.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강하게 생각하며 자살 충동까지 느낀다. 우울증은 증상이 최소 2주 이상 지속되어야만 진단 기준에 충족한다. 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테스트를 거쳐 생활 상태의 분석을 거쳐야 비로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인터넷에서 찾은 자가 진단 리스트는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참고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다행인 것은 우울증은 약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심리 상담도 도움이 된다. 우울증이 의심된다면 나에게 필요한 약을 처방해주는 전문의를 찾아가야 한다. 당신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무례한 조언은 무시해라. 기쁨도 슬픔도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는다.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은 과연 행복할까?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은 불행할까?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아주 행복할 것이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은 아주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았고 병에 걸린 사람은 생각만큼 불행하지 않았다. 대부분이 예상하는 행복의 기준과 행복지수가 다른 이유는 적응성 편견 때문이다. 적응성 편견이란 자신의 적응력이나 대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반면 어떤 일이 인생에 미칠 안 좋은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고난에 적응하는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복권 당첨자의 즐거운 시간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그 예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갑자기 승진해서 연봉이 올랐다면 아주 기분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기쁨은 얼마나 오래 갈까? 두세 달이 지나 인상된 월급에 적응이 됐을 때도 여전히 처음처럼 기쁠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아마 새로운 직위와 연봉은 이미 자신에게 당연한 성취가 되어서 또 다른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바로 이런 착각들이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성적 요인들을 간과하게 만든다.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이 오래도록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지만 실제로 그 즐거움은 대부분 일시적이다. 실현당한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 끝나버린 것처럼 군다.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넋이 나가 있다가 그 사람 없이는 삶의 의미가 없다며 운다. 하지만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실현당한 사람이 다시 현실로 돌아와 멀쩡히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바둑 두는 사람보다 구경꾼이 더 잘 아는 법이다라는 중국 속담이 있다. 당사자보다 제3자가 더 잘 안다는 뜻이다. 실현당한 사람은 고통스러운 시기가 끝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삶은 누군가가 갑자기 사라진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고 적응력을 통해 우리는 더 크고 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한 가지 기억해둘 것은 사람은 정신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가치에 적응하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점이다. 연봉이 올라 신이 나는 기간은 결코 길지 않다. 회사에서 주는 성과급과 가족들과 떠나는 여행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행은 영원한 추억을 남길 수 있지만 성과급은 다 써버리면 금세 잊히는 기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자. 물질적 보상을 과대평가하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 적응의 힘은 언제나 당신의 생각보다 크다. 큰 행운도 큰 불운도 우리의 긴 인생을 잠시 스쳐갈 뿐이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겟 오브 윌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